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청소년 범죄에 유독 관대할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0대 초중반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촉법소년 제도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 아니다.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느냐? 10대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죄를 지어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이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아이들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아이들을 너무 빠르게 아이답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만 유독 청소년 범죄에 관대한 것일까? 이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까지의 나이네요. 참 어리고 귀여울 나이인데 얘네들이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언론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이놈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분노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촉법소년의 나이가 언제 결정된 것이냐 하면 1953년에 결정된 것이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촉법소년의 나이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같은 만 14세입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른데 만 7세부터 만 14세 사이네요. 중국은 만 16세입니다. 하지만 중범죄에는 만 14세를 적용하고 있네요.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은 만 10세, 호주도 만 10세, 단 만 10세에서 14세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 후 악의적인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인 경우 대체적으로는 촉법소년이 적용이 되지만 악의적인 범죄인 것이 증명되면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과 동일한 법 적용을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호주의 방식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촉법소년의 나이가 너무 높다면서 헌재의 판결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현재 촉법소년의 나이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위에서 본 다른 나라들의 적용 범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니 대한민국만 유독 청소년 범죄에 관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촉법소년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워낙 커지다 보니 손을 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8년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국회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만 12세까지 내리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만 13세로 내리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 처벌이 말도 안 되게 가벼우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겠죠. 이렇게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다수의 국민들은 촉법소년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촉법소년들이 받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 훈방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호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가는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거 왠지 아무 처벌을 안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럼 보호처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신체 구속을 동반하지 않은 처분뿐만 아니라 사실상 징역형과 같은 소년원 송치 처분도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사실상 징역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소년원에 한번 가본 아이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하네요. 꽤나 괴로운 곳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소년원 송치가 또 능사가 아닌 게 여기서 만난 아이들끼리 또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고민스럽죠. 아무래도 또래끼리 가둬놓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소년원 송치가 과연 교화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는 하죠. 그럼 소년원을 없애고 성인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촉법소년 제도에 관한 논란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왜 범죄에 노출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범죄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민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치열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병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에서 사회봉사나 보호감찰 같은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제도가 아이들의 교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청소년 범죄에 유독 관대한가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골스형이었습니다.